자, 이번 시간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이제 직접 전체 금액이, 그러니까 세금계산 수취분 중에서 전체 금액이 공제받지 못하는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별로 해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고, 이 내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 세금계산서를 매입 세금계산서 입력하면서 이 내역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야 해서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뭐 나중에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에는 매입세 과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매입세 과다 공제되면 어떻게 해요?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됐고, 이건 나중에는 납부세액을 더 내야 되고 가산세까지 더 내야 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 내역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내역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의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이라는 건 뭐냐면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격표에 제출의 누락이랄지 미제출이랄지 혹은 부실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격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신고서에 부속명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디서 매입한 내역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공제를 해줄 수가 없는 거고, 부실기재부는 거기에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어져 있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그 회사가 아니야, 다른 회사 거야 라고 한다면은 부실기재부에서 당연히 매입자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공제가 안 돼야 받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미수치 또는 부실기재, 미수치하면은 당연히 합격표를 제출할 수가 없겠죠. 수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실기재는 뭐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이랄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뭐예요? 반드시 기재사항 기재해야 되는 공급자의 사항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그다음에 공급받은 자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없다면 부실기재가 되는 거죠.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당연히 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필요적 기사항은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필요적 기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도 문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런 세금계산서를 가지고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되는 거고, 그게 필요적 기사항의 누락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늘 강조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경우에,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관련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제조회사인데,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데 알고 봤더니 장난감을 샀더라. 그러면 아니 장난감을 왜 사셨어요? 이거 장난감 모형 가지고 실험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 관련이 있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대표자 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사준 거예요. 그럼 세금을 끄는 거야. 그런 경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제해주면 안 되겠죠.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만 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금에서 끌었더라고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비영업용.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세부적인 지식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비영업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분할 게 비영업용과 업무용을, 그러니까 비영업용 대 비영업용. 업무용을 헷갈리신 경우가 많아요. 업무용. 아니 업무용하고 비영업용 이게 뭔 관계냐라고 하는데, 영업용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승용차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 그래가지고 이걸 운행을 하면은 돈을 벌어와요. 그런 경우가 뭐 있어요? 그렇죠. 택시랄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차인데 용달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운행을 함으로써 돈을 벌어오는 것들은 영업용이에요. 하지만 비영업용, 회사에서 비영업용일 게 뭐가 있어요? 업무적으로 쓰는 것들. 내가 회사에서 출장 가거나 이럴 때는 출장 가는 작업 자체가 직접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출장 멀리 간다고 돈 많이 벌어오고,
출장 가까이 가면 돈 조금 벌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에 쓰는 것들은 비영업용이면서 업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영업용이라고 해서 업무에 안 쓰나 보다. 업무에 안 쓰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 안 되겠지 이게 아니라 업무용으로 쓰는데 그것 자체가 돈 벌 수단이 안 되는 게 비영업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형 승용차. 늘 말하지만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그러면 이 제네시스예요. 대형이에요, 대형.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의 뭐 중형, 대형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형은 8인승이야. 몇 명이 타느냐. 그래서 몇 명이 타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8인승. 8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8인승 이하인 경우에는 소형 승용차가 되는 거고 8인승을 초과해서 9인승부터는 소형 승용차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승용차인데 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요. 뭐야? 경차. 경차는 아니에요. 경차는 1000cc 미만의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1000cc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격 이하의 경우에는 경차로 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입, 유지, 임차에 관한 부가세 모두 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또 규모는 소형 승용차 비슷하게 생겼지만 짐차랄지 짐차 같은 경우 뒤에 짐칸이 있는 짐차랄지 이런 것들은 규모는 작아도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은 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보시고 관련돼서 차량 관련해서 차량에 수리를 했다든지 또는 수리해서 세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유리대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공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접대비는 건전한 이런 그 기업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접대비에 관한 여러 가지 제재를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부가세 매입세를 공제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 매입세를 공제해주면 접대를 권장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 접대비를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억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업이 건전한 쪽으로 돈을 쓰게 유도하기 위해서 접대비에 관련된 비용은 공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관련 비용 역시 그다음에 면세사업 등 관련 과세 사업에 대해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하는 건데 면세 사업에 쓴다면 당연히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 관련이니까 내가 이 제하를 구입하고 왔는데 이 제하를 가지고 면세 품목을 만들어요. 그러면 면세에 관련돼서는 면세는 여러분들 영세하고 달리 면세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근데 매입세 공제해 준다? 그럼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면세사업 관련된 것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역시 토지 관련도 토지도 면세예요. 근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도 이 경우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집이 있는 건물이 있는 땅을 샀는데 사실 이 집이 아니라 건물이 그 건물 자체로 사용하면은 건물에 관련되는 매입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건물 거니까. 하지만 그 건물의 구입 목적이 건물을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부숴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땅이 필요해서 건물을 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건물의 구입 비용이랄지 그리고 그 건물의 철거 비용이랄지 이런 게 사실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산 거니까 그런 관련된 것은 토지의 관련 구입 비용이랄지 구입이 포함되고 그리고 또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를 더 좋게 할 목적으로 자본 지출이라는 것은 토지의 이 질이 증가해서 토지 가치가 증가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들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흔히 같은 건물 매입인데 왜 얘는 매입세 불공제 당하고 이건 뭐에서 공제하는지 잘 살펴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7번째는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인데 지금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한번 이제 또 쓸게요. 보면은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 언제까지 해야 돼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원래 의무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20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20일 이내 것만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거 20일 이내 것만 공제해 줬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 어떻게 해요? 과세 기간 중간에 사업을 개시했어요.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개시했는데 신고를 사업자 등록 신청을 원래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에 하라고 그랬는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같은 과세기간 내 이 기간에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전체 과세기간에 표시 색깔 달리할게요. 전체 과세기간에 이때 매입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겠다라는 취지예요. 사업 관련된 것은. 근데 그 전에 등록을 나중에 했어. 20일 지나가지고 등록을 20일 지나서 나중에 등록한 경우에는 이때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다음 8번째 금, 구리, 스크랩 거래 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인데 여러분들 뭐 안 하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금이나 구리 이런 것들은 그 자체 금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그 자체로도 값어치가 나가요. 여러분들 금 비싸죠. 구리도 비싸요. 근데 이것은 금 자체도 이 비싼 거지만 이 스크랩 뭐냐면 금이나 구리를 세공하면서 조각들 있잖아. 금 세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금을 파가지고 하잖아요. 물론 금을 주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물이 아니라 기본적인 틀은 할 수 있지만 뭐 파가지고 뭐 아름다운 뭐 조각하려면 다 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각이 발생해요. 이거 스크랩이죠, 스크랩. 긁어낸 스크랩이 발생하는데 그 긁어낸 부스러기라고 해서 금값을 못 받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긁어낸 부스러기도 금이에요. 이런 금, 구리, 스크랩을 관련해서는 금이나 구리, 스크랩 관련해서는 반드시 거래할 때 계좌를 금거래 계좌, 뭐 구리, 스크랩 계좌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로 부가세 부분을 세무사 가져갈 수 있게. 그래서 이 계좌를 통해서 해야지만 거래할 때 돈을 통해서 해야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통하지 않으면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주로 이제 종로 같은데 금방들이 다 몰려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은 금을 많이 살았어. 어떤 집은 금을 조금 살았는데 당장 뭐 내일까지 뭘 만들어야 되는데 물량이 모자라. 그러면 그걸 그냥 그냥 무슨 음식 재료 빌리듯이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고 이런데 쓰고 그냥 바로 갚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빌렸다가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재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하고 나중에 다 공급을 받는 건데 이거를 그냥 부가세 그런 거 없이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면은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심지어는 진짜로 금을 공급했는데 실제 공급을 한 경우에도 부가세를 안 주고받고 하는 무자료 거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계좌를 사용해서 거래 계좌를 사용해서 하는 거래만이 공제를 해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미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미사용분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공통매입세 안문계산 명세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금액 중에서 일부를 공제를 안 하게 말하자면 공통매입세, 그러니까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해서 겸용사업자의 경우에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의 경우에 여기 매입세액이 있는데 이 매입세액을 전부 다 공제받아? 아니 과세분에 과세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될 텐데 근데 이걸 직접 추적할 수 있으면은 추적해서 과세 관련분 전체 공제받고 면세 관련분 공제 못 받고 하면 되는데 공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무실 한 사무실에서 임대를 갖고 쓰는데 한 사무실에서 과세 면세를 같이 해.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바로 세워가지고 법에 정한 기준 처음에 매출세액 기준으로 매출세액이 과세 면세 매출 비율로에 따라서 공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제받지 못하는 거니까 면세 비율에 따라서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면세 비율만큼 100 중에서 면세가 40이었으면 40%만큼은 공제를 안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통매입세 관련해서는 공제를 안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매입세 어떤 매입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하실 때 실질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실질 귀속
구분할 수 있으면 그만큼이 하면 되겠죠. 하지만 구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안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급가액을 안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과세면세 부분을.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보면 주로 임차료, 방금 전에 말했던 관리비, 전력비, 통신비, 소모품비와 공통으로 뭐 인조원의 복리후생비랄지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 특히 우리 세무사업에 해당되는 기장료가 면세 기장료 따로 받고 과세 기장료 따로 받고 하지 않잖아요. 기장료 받으면 거기에 과세면 계명사학자 다 포함되니까 공통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총 공가액에서 공통면세 관련된 과세매 면세 총 공가액을 구하고 거기서 면세 공가액을 구해 가지고 안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공급이 없어요. 한다면 매입 기준으로 이게 순서가 쭉 있어요. 자, 뒤에 넘기셔서 보시면 이렇게 안분을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안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보시다시피 안분을 생략하는 경우는 되게 안분 생략하는 경우는 보시면 해당 과세에 관한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에요. 자, 면세 공급가액이 5% 이하예요? 미만인 경우. 5% 미만인 경우에. 그러니까 면세 부분이 적어요. 100의 매출 중에 면세 부분은 3이나 4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나누기 위해서 하는 수가 더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5%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통매입세액이 커. 금액이 작은 줄 알았더니 뭐 10만 원짜리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뭐 만 원에 대해서 공제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금액이 커. 1억 원짜리야. 그러면 그 세액이 1,000만 원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 미만이라도 안분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 합계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5만 원밖에 안 돼. 금액이 적은데 그걸 또 안분하고 있으면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에다 쓸까요? 자, 위에다 쓰면은 자 과세면 사업을 이 과세 기간이라면 이 과세 기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봐요. 과세면 겸용 사업을 이때 시작했어요. 여기 땡에서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공통 재화를 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통 재화 뭐 과세면 같이 쓰려고 가전제품을 사다든지 이렇게 샀어요. 쓰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얘를 이때 매입해온 것을 매입한 재화를 당연히 과세기간 중간에 다시 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공급해. 매입한 재화를 공급해요. 공급한다는 것은 판다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공급할 때 원래 공급할 때 기준은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과세기간 전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비율로 일단은 과세면세 비율을 모르니까 이번 올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과세면세 비율을 모르니까 전 과세기간의 비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 시작을 인지했어. 사업 시작을 인지했는데 전기의 과세면세 비율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매입해서 이때 공급하는 거면 매입도 전부 매입세 공제 받고 공급도 전체 매입 공제 금액을 전체를 해라 이거예요. 안분 계산을 생각한 경우 그 재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이 매입세액은 얘는 공급가액을 전체 금액을 대해서 해서 공급을 했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매입도 역시 매입세 공제도 전부 해줘라 이거예요. 안분 계산 생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우실 때 헷갈리지 않게 5% 미만 5만 원, 5% 5만 원이고 500만 원 이상. 500원. 5자에 다 5로 5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5%, 5만 원, 500만 원이 있으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인데
이 공통매입세의 정산은 일단 우리가 과세 기간이 좀 내려서 그려봅시다. 과세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예정 신고는 이게 지금 한 과세 기간이라고 해요. 1기 과세 기간인데 이 예정 신고 기간에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정 신고할 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공통매입세 정산을 안 한다면 그러니까 매입세 불공제를 안 한다면은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정 신고 기간에는 먼저 해요. 예정 신고 기간에 이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 면세 비율에 의해서 총 공가액분의 면세 비율에 따라서 매입세 불공제를 해요. 예정 신고 기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확정 신고할 때 비로소 이번 한 기에 대한 과세 면세 비율, 그러니까 면세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정 신고 때 했던 면세 비율이 정확했다면 정산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일단은 예정 비율로 해서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금액이 아닌 금액이 정산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 예정 신고 비율에 따라서 예정 신고 기간에 면세 비율에 따라서 불공제했다면 확정 신고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 기간의 면세 비율을 가지고 정산을 한번 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통매입세 중 불공세액을 예정 신고 기간에 했다면 그 경우에는 정산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정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예정 신고한 게 없어요. 공제받은 게 없어. 불공제한 게 없어. 그러면 정산할 것도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예정 신고에서 불공제했기 때문에 확정 신고를 해서 다시 한번 정산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산이 뭐 있어요? 연말 정산 있잖아요. 연말 정산. 연말 정산 어떻게 해? 원래 처음에 소득세 받을 때는 돈 받을 때 이 세액표에 따라서 돈 납부하지만 연말 정산할 때 비로소 정확한 금액을 정산하자. 정산. 여기서 예정 신고 때 예정해가지고 확정된 게 아닌 거 가지고 신고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정산해라라는 의미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되겠습니다. 정산칙도 보시면 총 공통매입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공과의 비율만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만큼의 이번 기회에 불공제 당해야 될 건데 이미 예정 때 매입세 공제받은 게 있어. 불공제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건 빼야겠죠. 이번 과세 기간에 총 불공제 당해야 할 금액은 이걸 가지고 구개해지는데 거기서 이미 불공제 당한 것을 빼놓으면 확정 때 그만큼만 더 불공제 당하면 정확하게 1년이 아니라 한 과세 기간에 불공제 당할 게 확실해지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까 이건 예정 때 확정 때 하는 재계산하는 것과 달리 납부세액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 감가상각 자산 건물이랄지 계장지 이런 것들을 샀는데 이건 한 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입세 공제에서 공통사업분이라고 해서 매입세 불공제를 당하는데 그 과세 기간에 면세 비율이 높거나 낮거나 하면은 면세 비율이 높았어 그러면 과다하게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거고 그 후로는 쭉 면세 비율이 낮았는데 반대로 그 이후로부터는 구입할 때 이후로부터는 면세 비율이 계속 높아졌는데 그때 시점에 사는 바람에 제일 낮을 때 사는 바람에 매입세 공제를 많이 받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한해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요. 보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은 구입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정산을 하는 거예요. 과세면세 비율이 변했기 때문에 과세면세 비율이 변했는데 너무 억울하게 매입세 공제를 덜 받았거나 하는 일을 한번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데 그 비율이 과세면세 비율이 차이가 5% 이상 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해요.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해당자 지하의 매입세액에 대해서 하는데 어떻게? 건물과 구축물은 5%. 한 과세기간이 5%니까 그러면 1년은 2개의 과세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씩 1년에 2번이면 1년 10%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건물 및 구축물은 10년 동안 재계산을 하고
그 밖에 감가상각 자산은 25%. 한 기에 25%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은 두 기니까 1년에 50%씩이면 몇 년간? 2년간은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재계산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왜? 5%면 20년 아니에요? 아니 1년에 기수가 두 기수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 기수니까 1년에는 곱하기 2 하면 50%니까 2년 동안 하라는 거죠. 자,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 혹은 사용 비율이 이게 차감하는데 그 차이가 5% 이상 되는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과세기간이 쭉쭉 1년, 그다음에 또 쭉쭉 나눠져 있어. 근데 이때는 47%였어. 면세 비율이 47%였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기에 보니까 49%야. 차이가 얼마나요? 차이가 2%밖에 안 나. 5% 미만이야. 아무 재계산 안 해. 근데 그 다음 기는 53%야. 보니까 차이가 얼마큼 나요? 얘랑 4%야. 얘잖아. 얘하고 지금 49%, 53%는 차이가 4%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 계산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전기에 안 했잖아요. 응? 이전기에 안 했기 때문에 이때 따질 때는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 전에 직전에 한 비율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47%에서 53%가 됐으니까 6% 변화해서 이때는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을 재계산을 해야겠죠. 그죠? 이때는 이제 면세비율이 높아졌으니까 납부세액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증가되는 비율 해서 그 내용을 비율을 계산해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계산하면 되겠고 여기 사례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